안녕하세요. 이렇다 14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돈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이쌤입니다. 가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예, 유프로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5주 만에 뵙습니다. 5주. 5주 더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가 우리 공휴일이 좀 있어갖고 한두 번 빠진 것 한번 같아요. 빠진 네. 날이 네. 있나요? 네. 더울 때 만난 것 같은데 음. 추울 땐 이제 오늘 갑자기 다시 추워졌네요. 뵙네요. 예. 유프로님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나요? 좀 믿기지 않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게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인가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통계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계청이 10월 네네. 1일에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0.4% 하락했습니다. 공식적인 마이너스 물가는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와, 처음. 몇 년 만이에요, 거의 65년이면은 한 50년 정도 넘었네요. 50년 됐네요. 그래서 현재 그 경제 전반에 디공포,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언론지상에. 네. 오늘은 디플레이션이 왜 문제인지, 정말로 디플레이션은 일어나고 있는 건지에 네.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공포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직 이제 체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유프로님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좀 내심 기뻤거든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오를까봐 늘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내린다고 하면은 반가워할 텐데 정작 물가가 내리니까 반가워하기보다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더 큰 우려를 하는 걸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언론을 보니까 국정감사장에서도 한국은행 총재에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예, 사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왜 문제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가가 내리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왜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유프로님, 왜 디플레이션이 위험한 건가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디플레이션은 일단 경제 침체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플레이션이 경제 침체의 심화를 예고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이 있는 거죠. 원인이기도 하고 어떤 것에 또 결과이기도 하고. 그러면 디플레이션 자체가 경제 침체의 결과라는 말씀은 어떤 걸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에서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투자, 소비가 경제에서 수요를 거의 다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락한다는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대체로 경기 호황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불황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낮죠. 경기가 더 침체해지면 물가 상승률이 아예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디플레이션인 거죠. 그래 디플레이션 자체는 경기가 아주 안 좋다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디플레이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 신호의 역할도 한다는 점입니다. 유프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디플레이션 자체가 경기 불황의 표현이다라는 뜻 정도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디플레이션이 경기를 악화시킨다는 건지, 뭐 더욱 악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경제학 책에나 나오던 게 이제 실생활 얘기로 얘기하게 되니까 참 이게 생소하네요. 한국 역사상 최초라니까. 이 디플레이션이 생겨서 이게 더 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요거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디플레이셔널 스파이럴. 스파이럴이 이렇게 뱅뱅뱅 돌면서 떨어진다는 뜻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디플레이션 수렁? 수렁에 빠졌다. 소용돌이라고도 소용돌이. 소용돌이 맞을 것 같은데. 맴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왜 영화 갔을 때 뭐 으아 하면서 지옥 떨어질 때 으아 하면서 뱅뱅 돌면서 목욕탕에서 물 빠지는 거. 아 그렇지. 뱅뱅 돌면서 내려가죠. 좋은 비유야. 유프로님 참 소리도 한번 넣어볼까? 쫙 이렇게 빠지면서 물가 수준이 막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게 디플레이션이죠. 가정해 보죠. 그럼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한번 예상해 보세요. 어떻게 행동하냐? 물가 수준이 떨어진다. 네. 이번 달부터 다음 달에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저기 뭐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유보시키겠죠. 그렇겠죠. 물가가 더 떨어지니까 좀 더 떨어지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물론 뭐 매일 뭘 사야 되는 콩나물을 매일 산다.
그거를 내일로 미루거나 한 달로 미룰 수는 없죠. 뭐 생활재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그냥 물가 떨어지면 땡큐인 거고. 그런데 뭐 미세먼지가 심해서 공기청정기를 한번 살려고 그러는데 네네. 요게 다음 달이면 한 3만 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면 뭐 TV라든가 좀 뭔가 다음 달에 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구매 시점을 늦추다 보면 결국 경제 소비가 뒤로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제 소비를 적게 하게 되면 결국 생산된 물건이 덜 팔리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면 결국 이거를 생산 능력의 과잉 이런 경제학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재고가 많이 느니까 기업은 더 생산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겠죠. 투자를 줄이고 고용도 줄이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의 총수요가 추가적으로 더 줄어들게 되고 그럼 물가 수준 더 떨어지기도 이렇게 되면서 스파이럴 하면서 이제 하수구에서 물 빠지듯이 쫙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디플레이션 수렁. 차인쌤 말씀은 물가가 내리면 소비를 늦출 것이고 그렇죠. 소비를 늦추게 되면 투자도 준다. 그렇죠. 그래서 총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추가적으로 더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러면 좀 이거 좀 심각한 생각이 드는데. 책에 있는 걸 쫙 설명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진짜 심각하죠. 그런데 디플레이션 폐해는 소비를 지연시키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채권자와 채무자 중에 누가 유리하다고 그러죠? 물가가 오른다. 그리고 물가가 오른다. 그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채무자한테 유리하겠죠. 맞습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면 100원을 빌렸는데 그 100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원금 가치가 떨어지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하면은 디플레이션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 중에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반대가 되겠죠. 채권자가 유리하겠죠. 그렇죠. 채권자가 유리해지겠죠. 네네. 그걸 달리 표현하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부채 부담이 채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채 부담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게 된다는 거죠. 일반 가정은 부채 부담이 많아지면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은 부채 부담이 많아지면 투자를 줄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 부담이 늘어나니까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요인이 막 겹치는 거죠. 이게 또 만들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경제학 용어에서 debt deflation,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서 더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부채 디플레이션. 이게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잘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개론서에서는요. 이게 어빙 피시라는 경제학자가 193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을 제시하면서 설명하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부채 디플레이션이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지면 지출을 줄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채 디플레이션 현상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채 부담이 늘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계와 기업은 부채를 서둘러 청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를 청산하면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왜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드는가 하면은 시중의 통화는 현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은행 신용에 의한 많은 예금 통화가 있습니다. 빚을 낸 것 자체가 통화가 는 거죠. 그렇죠. 은행에서 빚을 내서 예금에 두고 수표를 쓰잖아요. 카드를 쓰거나.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그 크레디트 카드라든지 수표가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빚을 서둘러 청산해버리면 빚을 갚아버리면 예금 통화 줄어들어서 경제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겠죠. 통화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어빙 피스가 이야기하는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그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런 얘기군요. 좀 복잡하기는 한데 부채 부담이 커져서 부채를 갚아버리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다시 물가를 떨어뜨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부채 부담이 커져서 지출을 줄여도 디플레이션 요인이 되고 부채 부담이 커져서 부채를 갚아도 디플레이션 요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계속 디플레이션 요인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살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있죠. 떨어지면 소비가 증가하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져서 채무자의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채권자는 부가 많아진 거잖아요.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채권자의 부가 증가해서 네.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경제학에서는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물가 수준이 떨어지면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는 실질 가치는 높아지잖아요. 네. 부채가 있는 사람은 부채 부담이 커지고 그 반대로 이제 그 실질 가치가 높아진 사람은 소비를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경제학자들은 채무자의 부채 부담 때문에 줄어드는 지출이 네. 채권자의 부의 효과 때문에 늘어나는 것보다는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근이죠. 예. 예. 왜냐하면 채권자는 대체로 부자고 네. 돈을 빌린 사람은 상대적으로 빈자이기 때문에 네. 네. 여기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가난한 사람의 소비 성향은 높거든요. 그렇죠. 부자보다. 예. 그렇게 되면은 채무 부담 때문에 줄어드는 소비가 더 크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소비 성향이 높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이 똑같이 100이 생겼을 때 네. 얼만큼 쓰는가 얘긴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100 예를 들면 부자세요 지금 네, 네. 100이 들어왔어. 얼마 네. 쓰실 것 같아 부자니까? 뭐 한 20 쓰겠죠. 뭐 10 쓰겠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아, 얘기하는 거예요? 100이라고 100만 원이라고 네, 할 때. 네, 네, 네. 그럼 100을 100명한테 만 원씩 나눠줘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만 원 거의 다 쓰겠죠. 네네네. 소비 성향이 높지 않습니까? 만 원 중에서 9천 원 쓰면 소비 성향이 90이죠. 네네네. 90%. 근데 아까는 소비 성향이 10 쓰면 소비 성향이 10%죠. 네. 그런 얘기예요. 음흠. 어렵네. 네. 네. 우리 뭐 이재용 회장의 부가 네. 1,000만 원 늘어났다고 해서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까? 있으나 마나는 돈이잖아요. 그 얘기군요. 네, 아. 서민한테 1,000만 원이 가면 다 쓰죠. 바로 다 다 써야죠. 쓸 거. 쓰죠. 네. 네, 네. 바로 아. 못 쓰는 게 네. 많으니까 이미. 아 그게 네. 소비 성향이 높다 네. 이런 네. 얘기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부가 평등하게 네네네. 배분됐을 때 소비나 수요가 더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똑같이 거죠. 설명했는데 내가 설명할 때 못 알아듣. 저 유프로님 설명할 때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알아. 그러니까 채권자인 부자가 네. 이제 부가 늘어나도 그렇게 소비를 늘리지는 않는다 네네. 이제 이런 예,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민스키라는 학자가 있는데 1980년대에 이제 자기 주장을 펼쳤던 학자인데 이 사람은 디플레이션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를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의 하락입니다.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것도 들어보면 이해가 딱 가는데요. 부채 부담이 늘어나면 채무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갚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매 처분도 하고 예, 그러죠. 예. 이게 경제 전체적으로 일어나면 자산의 매각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 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은행의 담보 가치가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파산하는 일까지 일어날 수가 있고 이 과정이 실제로 자주 보죠. 대공황과 일본의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죠. 대공황 시기에 네. 가격은 25%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4분의 3으로 줄어든 거죠. 네네. 그것도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집값, 부동산 가격은 85%가 떨어졌대요. 바닥을 정말 때려버린 것이죠. 좀 떨어져라. 그리고 자산 가격이 이 정도 되면은 네. 그 자산을 담보로 맡아서 네.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도 부실화되죠. 부실화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위험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 선에서 집값이 대폭 떨어지는 그 선 그렇게 가면 얼마나 그게 좋을까. 마음대로 조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프로님 말씀대로라면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서운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디플레이션 현상이 뭐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에 네네. 우리나라도 거의 뭐 50여 년 만에 일어난 것 같은데요. 저는 늘 뭐 인플레이션만 경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살면서. 지금 아까 공황 그렇죠. 때와 일본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제가 뭐 자주라고는 했지만 뭐 인류 역사에서 보면 자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몇 번 못 본 거죠. 예. 1965년이 이제 통계가 작성된 건데 네. 그 이전에도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본다면 우리 나이 때는 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 어차피 그 전에 안 살았으니까 안 태어났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네. 어쨌건 뭐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 뭐 다 알고 있는 30년대 대공황, 뭐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공황이고 29년과 이제 보통 33년 사이가 제일 심했다고 하죠. 이때 아까 25% 정도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 거고요. 물가가 떨어지는 동안에 실업률은 어떻게 됐냐? 3%대에서 25%. 뭐 25% 실업률이면 보통 사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절반 정도는 실업자일 거예요 아마. 예. 실업률 그렇죠. 통계라는 게 이제 예. 뭐가 빠지는 게 많기 때문에 예. 실질 GDP도 근 30%가량 하락한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대공황이 지나고 나서
이제 대공황기에 이제 뉴딜 정책을 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이제 군비 지출을 많이 하고 그 뒤에 전후에는 디플레이션이 한동안 사라졌어요. 그래 잊혀져 있던 경제적 사건인데 1990년대부터 일본이 근 20년간 디플레이션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졌거든요.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1992년부터 2001년 사이에 일본의 가격 수준이 매년 0.5%씩 하락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질 GDP가 거의 0%였습니다. 평균을 이렇게 따져보면 1.0% 성장하긴 했는데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이것은 일본 경제가 그 이전에는 고도 성장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전에. 네. 70년대와 80년대만 해도 매년 4, 5%를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는 거의 제로 성장을 해버리는 일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디플레이션 영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우선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 때문에 경제 활동이 둔화된다는 거고,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채 부담이 늘어나서 결국 자산 가격의 폭락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애초에 디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 건지. 일단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조금 전에 나타난 부정적인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바로 이제 그 점이 중요하죠. 이제 이것도 한번 비유를 해보면 경제 이론에 따르면 특정 상품이 가격이 오르고 네. 내리는 것은 보통 수요와 공급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고 그 반대에서는 가격이 내리는 거죠. 또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리겠죠. 네. 공급이 팍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디플레이션은 일부 상품의 가격 하락이 아니라 광범위한 상품 가격 하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은 경제 전반의 수요가 줄어들거나 네. 경제 전반의 공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정적인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의 수요가 크게 부족해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그러면은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일어나는 또 다른 디플레이션도 있어요? 네, 있죠. 예, 보통 이제 기술 혁신하고 관계가 깊은데요. 네. 기술 혁신으로 해서 갑자기 다량 생산이 돼버리면 가격 절감이 이루어지고 또 가격이 폭락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컴퓨터 우리 처음 나올 때 80년대 중반 후반 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엄청 비쌌어요. 지금보다 컴퓨터 기능은 한 제가 386을 살 때 140몇만 원에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지금 1990몇 35만 원이면 사잖아요. 제가 좀 자랑하고 싶고 우리 집에 286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저 286 기억이 안 때문에 산 건 나는데 아닌데 형이 뭐 한다고 그래서 네. 뭐 별로 대단한 것도 못했어요. 뭐 동그라미 그리고 뭐 그런 거 했는데 그때 굉장히 비쌌어. 내가 볼 때 180만 원 이렇게 샀던 것 같아.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걸 왜 흑백이 사줬는지 모르겠어요. 흑백이고 네, 흑백이지 나. 도스 사죠. 당근병이지. 도스 쓸 때죠. 플로피 디스크 이게 바닥바닥한 거 넣고 어, 막 이랬죠. 맞아요. 아이고, 그런데 참. 계속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물가 수준이 약 34%나 올랐는데 네. 컴퓨터 가격은 대략 한 76%나 감소했대요. 오. 그렇겠죠. 이게 이제 여기 공급으로 뭐 늘어나서 그러네요. 성능 향상까지 쳐버리면 더 떨어진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경제 이제 생산력이 향상되면 전반적으로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 기준에서 보면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19세기 말에도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포드 자동차가 갑자기 자동차 값을 확 내린다든가 네네. 대량 생산하면서 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이게 전반적으로 물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일들이 옛날에는 많았던 여기서 대표적인 게 기차와 네. 이제 전기선이 만들어졌거든요. 음. 운반 비용이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겠네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하락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나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은 그런 생산성 증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수요 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죠.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디플레이션도 수요 감소에 의한 디플레이션인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피셔나 민스키 네. 뎃 디플레이션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부채 누적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채 많죠. 예, 미국의 경우에 대공황 이전인 1920년대에 민간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때부터 자동차도 나오고 해서 네. 소비자 금융이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는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대부분의 신용이었는데 내구 소비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월부로 살아.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농민들은 땅을 매수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고요. 기업들도 그 이전에는 주식 발행을 많이 하다가 대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용 확대가 대공황 직전에는 크게 일어나서 거품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일정 한도에 다다르니까 이게 너무 많다. 조금 갚기 시작해야지 하고 딱 촉발이 됐는데 이때 서둘러 많은 사람들이 갚기 시작하니까 신용이 축소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대공황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사례로 얘기하면 일본 사례가 뭐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일본은 이제 우리가 버블 경제 많이 들었잖아요. 네. 85년부터 90년대 초까지인데요. 버블 경제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대출을 받아갖고 주식, 주택, 토지 이런 데다 이제 투자를 막 하는 거죠. 그럼 막 올라가겠죠 이게. 네. 그래서 도쿄 땅값이 90년이 땅값이 83년에 비해서 2.5배가 올랐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4년 사이에 3배 이상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뭐 막 막 올라가는 거죠. 막 상승하는 거죠. 날개를 달아 막 올라가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이 버블이 91년에 버블이 확 꺼지면서 2001년까지 잃어버린 10년이죠. 이게 큰 침체기를 겪었고 주가는 반토막. 부동산 가격은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분의 1 떨어진 데도 있고 심지어 좀 외진 데는 10분의 1까지 떨어지는 이런 식의 일도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담보로 잡았던 은행들은 실제로 부채 회수가 안 되니까 파산하고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쭉 벌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내 집이 1억 하다가 한 3, 4년 만에 3억을 하더니 3천만 원이 다시 돼버리죠. 이거는 이제 경제가 이거 뭐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완전 피부로 와닿네요. 네. 그래서 요약하면 네. 자본주의에서는 과도한 신용에 의해서 경제가 과열되고 네. 자산 가격이 막 치솟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해서도 많이 거품 경제에서 다뤘던 거거든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돈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부채 성장이 지속되면 이게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신용이 급격하게 위축되어서 그 결과로서 총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서 나타나지 않죠. 물가 하락까지 일어난다. 이게 이제 심각한 이제 그 자본주의에서 가장 심각한 공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이제 시작되면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념, 디플레이션 수렁이라는 게 있어서 더 심화됐다. 네네. 아니야, 그게 그것과 함께 디플레이션, 부채 디플레이션도 일어나가지고 더 심화된 거야.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런 살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의 주택값 상승이 끝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나고 그렇죠.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된 거잖아요. 전형적이죠. 예,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위기 이후에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았나요? 안 나타났어요. 안 이제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또 차이점인데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돈값을 무료로 만들었거든요. 이자 안 줘도 된다. 돈 빌려가라.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 확장적 통화 정책 때문에 2008년 위기가 대공황 같은 비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적 완화 같은 통화 정책의 디플레이션 방지책인가요?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방지책이 되는 거죠, 그게. 조금 전에 피셔라는 학자는 네. 부채 디플레이션이란 개념으로 대공황을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과다한 상황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리고 부채 부담이 커지게 되고 부채를 서둘러 갚게 되면 통화량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통화량이 줄어서 디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키는데 양적 완화는 그 속도보다 빠르게 최소한 그 속도를 벌충할 수 있을 정도로 은행 자체가 통화량을 늘리는 그 정책입니다. 금리를 제로까지 내렸더라도 다시 대출을 해주고 네네. 중앙은행이 민간 채권을 구매해서라도 시중에 돈을 돌게 하는 거죠. 부채 디플레이션은
통화량 감소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네. 2008년에는 통화량이 감소하잖아요. 민간에서. 네, 그럼 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대신 또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음. 디플레이션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 방책이 통화주의자의 창시자인 밀턴 프리드만이 대공황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위대한 거장에 나오는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죠. 깨알 같은 홍보. 아, 네. 네.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대공황은 미연준이 불황이 왔을 때 네. 오히려 고금리 정책을 펴므로써 잠시 빚어질 불황을 네. 크게 만들었다. 대공황까지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음. 케인스는 유효 수요 부족에서 대공황의 원인을 찾았는데 프리드만은 통화량 축소에서 원인을 찾았던 거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양적 완화는 통화주의적 관점에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서 쓰는 정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통화 정책을 확장적으로 하면서 근데 이제 2008년 이후에는 케인즈가 강조했던 재정 정책은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균형 재정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보면은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2008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디플레이션이 예상된다는 건 그동안 다시 신용이 크게 팽창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예, 그런 면이 있죠.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출과 신용을 확대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신용이 축소되니까 중앙은행이 나서서 신용을 확장하는 그런 정책을 써왔던 거죠 이제까지.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밑바닥에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총수요가 부족한 것은 전 세계적인 소득 양극화라는 거죠. 그게 큰 문제죠. 예, 부가 심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높은 서민들의 소득이 부족한 것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 생각하고요. 2008년 이전에는 이러한 양극화에 따른 수요 부족을 신용 확대로 벌충해 왔기 때문에 버블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2008년 이후에도 소득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양적 완화 같은 통화 정책에 기대해서 경기 급락을 막았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대공황 같은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활력은 크게 쌓지 못한 상태에서 버블은 또다시 조금씩 커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미국 통계를 보면 1980년 네. 로널드 레이건이 집권하던 1980년에 보면 상위 1% 네. 미국 상위 1% 소득을 다 합친 액수하고 하위 50% 네네. 하위 50% 그러니까 절반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죠. 네네. 전부 더한 거를 네. 볼 때 하위 50%가 상위 1%보다 2배 많았어요. 나름대로 중산층과 서민이 나름 살 때라는 얘기죠. 근데 딱 35년 만에 2015년 통계를 보면 네. 상위 1%가 하위 50% 더한 것보다 2배 많아요. 왜냐면 역전됐네요.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소비 성향이 높은 서민들은 쓸 돈이 없고 소비 성향이 낮은 부자들만 돈이 남고 얘네들이 돈이 남으니까 이게 어디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오히려 또 자산 가격이 앙등시키는 버블 요인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돈 쓸 데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어서 그 강남의 부동산이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무슨 일이 생기냐? 조커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죠. 이제. 조커 같은 영화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35년 동안에. 그러니까요. 참 고담시 되어가는. 고담이 지금 어느 나라나 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요. 영화가 좀 섬뜩하긴 하지만. 아니 그럼 한국 문제로 한번 돌아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거는 196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최근 하락한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이거든요. 네. 9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5.2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2015년 소비자 물가를 100으로 했을 때 그렇군요. 네. 9월 물가 수준이 105.2인데 2018년 9월의 물가가 105.6이었기 때문에 0.4%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0.4%로부터 0.4죠. 0.4 지수. 0.4.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매일매일 생활 필수품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까 콩나물 이야기 나왔었는데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소비를 늦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표현하는 데는 그렇게 적합한 지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적합한 것은 자동차라든지 네. 냉장고라든지 이런 내구 소비재 지표를 물가 지수를 보면 더 그런 현상을 잘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 내구 소비재가 하락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수요 부족이라기보다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네. 일단 정부의 설명은 어떻게 돼 있냐면 꼭 믿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정부의 설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됐다. 이런 정책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래요. 포함되니까. 관계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네. 또 국제 유가도 지난해에 비해 좀 떨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 역대급 폭염 탓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던 게 작년이죠. 작년에는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그때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올해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다.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뭐 다들 뭐 설명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좀 미진한 면은 좀 있어요. 어쨌건 수치 자체가 심상치가 않은데 한국은행은 올해 전체를 볼 때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예측할 때 0.7% 정도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마이너스 물가가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 우리나라 IMF 위기였던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가 0.8%였어요. 그때보다 더 나쁜 거니까. 그때 사람들이 살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근데 평균 아니 제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인지 모르겠는데 물가 상승률 얘기하면은 주로 뭐 3% 정도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뭐 3%까지 요새는 좀 없지만 네네. 어쨌건 뭐 1%가 안 되니까. 네. IMF 때보다도 낮다. 좀 심각한 게 아니냐 좀 네네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대외적 요인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도 전염이 됩니다. 이제 국경을 넘어서요. 수출되는군요. 예. 네. 이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물가 수준이 한국에 비해서 더 빠르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미국 제품을 많이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겠죠. 우리나라의 이제 아무래도. 수입이 늘어나겠죠. 네. 우리나라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데 한국의 수입이 늘어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는 또 오히려 줄어들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돈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의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 통화량이라는 것이 수입에 의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고정 환율제가 아니라 변동 환율제이기 때문에 환율이 바뀌는 형태로 완충은 되겠지만 그러한 경향, 그러한 압력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 유럽, 중국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물가 수준은 어때요? 디플레이션에 좀 기미가 보이나요? 2008년 위기 이후에 선진 경제권은 양적 완화로 돈을 풀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0년 동안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었어요. 이게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현재 미국, 독일, 영국은 실업률이 4% 이하로 그 지표로만 보면 상당히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실업률로만 보면요. 네. 그럼 정상적이라면은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선진 경제권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현상인가? 네. 또 말할 수 있지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은 모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3%는 되지 말자고 네. 2%로 잡았던 거거든요. 너무 물가가 뛰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현재는 미국과 일본은 모두 1.5% 수준입니다. 2%를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네.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로존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이 2008년 이후 계속 경제 침체를 겪고 있고요. 미국도 실업률은 낮지만 전반적인 경제 수요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독일마저 2, 4분기부터 경기 하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3%로 잡고 있거든요. 개도국이니까 좀 높은데, 네. 근데 여전히 1.5%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실업률이 낮아진다 그러면 네. 그만큼 고용이 확대된 거니까 네네. 좀 근사한 일 또는 벌이가 괜찮은 일들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활도 나아지는 것으로 지표로 이렇게 연결이 잘 됐는데 최근에 실업률이 떨어져서 고용이 된다고 해도 근사하지 않은 일, 별로 벌이가 신통치 않은 일, 그렇죠. 좀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 타임제 그런 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업률은 떨어져도 실제로 별로 이렇게 생계는 나아지지 않는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별로 소비자의 소비 수준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 그래서 실업률에 갖는 어떤 의미가 달라져 의미가 통계력이 너무 약해진 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 실업률 3%다 4%라고 하면은 대공장에 굉장히 네, 잘 네, 나타나고 하는 거죠. 고용이 팍팍 늘은 걸 이야기하는데 네. 지금은 똑같은 3% 4%인데 공장에서는 이 고양이 긱 노동자라든지 시간제 노동자라든지 네네. 이게 불안정 고용이 네. 오히려 4%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네네. 건강한 중산층을 형성하던 대기업의 고용이 그만큼 늘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IMF 네. 총재가 바뀌었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이 사람 불가리아 출신 사람인데 아, 경제학자죠. 불가리아 출신 경제학자인데 이게 원래 세계은행이 미국 애들이 계속 네네. 총재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응되는 IMF는 유럽한테 주는 이렇게 나눠먹기를 계속 해와서 아시아, 아프리카 굉장히 열받는데 어떻게 지네들이 맨날 해먹습니다. 둘이. 그러니까요. 어쨌간에 불가리아 출신의 여성 이제 경제학자가 총재가 됐는데 이제 지난 8일에 첫 공식 연설을 했어요. 뭐라 했냐?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고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제 지난 2년간의 세계 경제가 동반 상승세를 탔다고 본다면 지금은 함께 둔화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90% 지역에서 성장세가 낮아질 것이라 이렇게 이제 경고한 바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 둔화와 함께 디플레이션 상황이 전개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재가 이렇게 경고할 정도면 좀 뭔가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고 때문에 또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취해야 할까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말이죠. 네. 나라를 딱 집었어요. 어떤 그래요? 나라냐? 한국, 독일, 뭐지? 네덜란드 네, 다 사실 경제적으로 선진국들이죠. 네. 이 나라를 구체적으로 찝어서 네.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 아까 그러니까 유프로가 균형 재정을 아직도 유지하려고 그러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관념에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네.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 이 재정 지출을 이게 줄이면 안 된다. 균형 재정에 너무 목을 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독일, 네덜란드를 딱 지목한 이유는 네. 이 나라들이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네. 수출 주도 성장을 하면서 그렇죠. 흑자가 많이 나는 나라들이에요. 독일, 네네네. 네덜란드, 한국, 독일, 네덜란드도 내수가 부진하거든요. 네. 이걸 수출로 해결을 하면서 그런 대로 또 버티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수출이 잘 되고 하니까 재정이 건전한 편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넌 매번 해외 시장만 이렇게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는 재정 지출을 해서 다른 나라를 살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 또 거죠. 한국, 독일, 네덜란드 생각해서 해준 소리인 줄 알았네. 아니죠. 한국이 11번째이기 아하.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큰 네네네네. 경제거든요. 유효 수요 부족을 타개하는 수단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으로 두 가지 방안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케인스적인 재정 지출 확대에 의한 유효 수요 창출이고요. 네. 두 번째는 양적 완화 같은 확장적인 통화 정책인 거죠. 대공황은 첫 번째 수단을 통해서 극복을 했던 거죠. 민간의 유효 수요는 경제를 낙관할 때는 지나치게 과열이 되고 네. 비관할 때는 지나치게 위축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에 의한 유효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케인스의 생각인데 이제 최근에 와서 양적 완화 정책은 네.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걸로서 위기의 심화를 막아놓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는 재정 지출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공황이 전에만 해도 대공황이 사실 케인스주의가 현실 정책에서 완전히
만개하는 대표적인 계기였는데 대공황 이전에는 보통 국가재정 중에서 국가재정 비율이 GDP의 한 2%? 한 3%? 이거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적었습니다. 재정 비율이 적었다는 거죠. 돈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돈은 뭐 비율이니까. 비율이니까. 대공황을 거치면서 20% 이상으로 높아졌고 그러니까 복지 국가가 되면서는 이제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서 30에서 40%까지 이제 오른 이런 식의 상황들이 이제 전개됐었고요. 대공황 이후에 이제 디플레이션 공황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이후로 정부에 의한 수요 지지가 이제 총수요 관리가 있다 보니까 즉 재정 지출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대공황에서 사실 실질적인 힘을 발휘했던 건 우리 뭐 잘 알다시피 책에서 배웠듯이 공공근로 사업 아닙니까? 공공 일자리 창출이죠. 정부가 주도해서 이런 식의 뭐 복지 지출 확대, 재정 지출 확대 이런 게 밑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득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의 사상에서 그 정책을 기원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확대할 필요 없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중요하니까 한번 더 반복을 해보면요. 대공황 시기에 FRB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중앙은행이죠. 통화량을 확대했다면 공황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헬리콥터 머니인데 밀턴 프리드만은 심지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버렸으면 대공황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비유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것이 2008년 이후에 전개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고급지게 기본소득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비슷한 NIT를 주장했죠. 프리드만이. 음해소득세. 정확한 똑같진 않지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은 유효 수요가 늘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은 재정 지출 확대랑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 확대란 게 그냥 아까 헬리콥터 머니는 그냥 예로 든 거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돈을 막 뿌리는 게 아니고 민간에 돈을 많이 공급하는 거죠. 민간에 돈을 많이 공급하려면 민간이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민간이 돈을 자꾸 쓰게 만드는 요인은 뭐죠? 돈 가치를 돈 이자를 싸게 해주면 또는 이자를 아까 얘기했지만 제로로 해주면 자꾸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민간의 돈을 더 많이 유토시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더 많이 빌려주게 되면 그렇게 해서 유효 수요를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통화량 증가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나요? 예, 그러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 이후에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폈기 때문에 경제가 대공황으로 빠져들지는 않았거든요. 은행 도손을 막고 대출을 늘려서 수요를 진작했죠. 그런데 경제에 투입된 통화가 경제의 구조적 체질을 바꾸는 생산적인 곳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부의 양극화는 지속되거나 더욱 심화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MMT라든가 뭐 재정 지출 확대라든가 이런 식의 주장들을 얘기하는 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이유가 이제 통화 정책이 이제 옛날에는 해결이 됐는데 요새는 별로 이제 효과가 없는 이유가 금리를 더 낮춰야 더 낮출 수 없는 상태에 이미 도달해 있잖아요. 제로 금리인 경우도 있고 거의 제로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양쪽 완화는 아무리 해도 통화량을 늘릴 수가 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식의 새로운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통화 정책의 한계는 그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재정을 확대하지 않고 통화 정책에 매달린 이유가 있나요? 국가를 싫어하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밀턴 프리드먼은 뭐 자유주의, 또 신자유주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요.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또 개인, 시장 속에서 개인 이런 식의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경제가 잘 굴러갈 수 있다. 또 굴러가야 된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교란시키고 어떻게 보면 악이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국가나 사회민주주의의 국가나
다 같은 거다. 이분들은 복지국가도 싫어하시겠네요.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예.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먼이 NIT라는 계획을 얘기했을 때도 NIT라는 부의 소득세를 딱 도입하고 기존의 복지들은 깡그리 없애버리자는 거야. 싹 쓸어버리자.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장 복지도 시장에서 그냥 다 해결해라. NIT를 통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 지급을 갖고 시장을 통해서 다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밀턴 프리드먼이 얘기했기 때문에 기본소득하고 좀 많이 다르죠. 뭐 그 외에도 다른 면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 핵심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이 사회의 주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 재정이 많아져서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은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에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정책이고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안은 추구하지 않는 거죠. 통화주의에서는.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케인스와 그 통화주의자 밀턴 프리드만의 차이는 대공황 같은 게 오면 케인즈는 돈을 국가한테 빌려주자. 그래가지고 공황을 막자는 사람이고 국가한테 빌려줘서 국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하도록 해결하도록 통화정책은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정책은 민간한테 또 빌려주자.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유프로님이 현대화폐 이론 다뤄주셨었잖아요. 그때 주류 경제학자들은 국가 부채의 증가에 비판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주 비판적이죠. 그런데 이제 국가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가장 강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황기에는 국가 부채를 늘리고 민간이 화랑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 방안 그렇게 대처하면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케인스주의자들의 생각이죠. 근데 또 다른 답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국가 부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현대화폐 이론의 이제 답변이고요. 근데 대다수 케인스주의자들의 생각은 불황기 때는 민간 부채가 많을 때는 국가 부채를 늘려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민간이 잘 돌아갈 때는 국가 부채를 그때는 줄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케인스주의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저는 말이죠. 그 기본소득에 대한 뭐 강연 많이 하는 건 마돈님도 아실 거고요. 뭐 한 달에 한 30번 이상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본소득계 전도사가 되셨어요. 마이크. 찬희 쌤이 기본소득의 마이크. 아니 전도사. 기본소득의 소매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누구한테 강연하냐에 따라서 좀 관점을 달리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요. 주로 뭐 경영자들끼리 앉아 계신다든가, 또는 연구원들이 앉아 있다든가. 또는 뭐 주로 서민들이 앉아 있다든가 그에 따라서 호소하는 어떤 메시지 그만큼 기본소득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성이나 철학적 기원도 상당히 좀 더 심원한 것에 있고 거의 맞춤형 기본소득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잠깐만 깨알 같은 또 홍보 나가면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기본소득 강의 듣고 싶으신 분은 이렇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본소득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기본소득을 많은 분들에게 이제 지급하게 되면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전 국민한테 전 거주자한테 다 주는 거니까 전반적인 소비 수요 자체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수요 부족에 의한 경기 침체는 이게 확실히 막을 수 있다. 말로만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할 게 아니라 이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겠지만 그걸 정말 하고 싶으면 왜 이 방법을 도입을 하지 않는지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9년, 내년까지 3년 동안 예산 증액이 113조예요. 113조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했으면 모든 국민한테 월 1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 선거 공약이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는 지금부터 예산 증액분은 전부 기본소득에 돌리겠습니다 했으면 내년부터는 모든 국민들 18만 원 기본소득이거든요. 4인 가구면 72만 원인데 그게 진짜 살만하겠다. 훨씬 최저임금보다도 계층 간 갈등도 적고 소득주도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됐을 텐데 왜 그런 길을 가지 않았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현대화폐 이론을 다룰 때 그 이론가들은 국가 재정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한다고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 제가 다른 연구 논문을 검토해 보니까
국가 발권력에 의한 기본소득의 제공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효 수요의 부족을 타개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은행 중심 체제를 공공은행 중심 체제로 바꾸고 네네. 공공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국가 재정은 건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죠. 쉽게 깨트릴 수 없는 전통적인 사회 통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부가 발권력을 재량껏 사용하는 것은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통념을 그러니까 바꿔야 이게 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데 대한 가치 판단이 너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지자체장도 자기의 실적을 맨날 이렇게 홍보할 때 네. 내가 우리 시에 우리 도에 무슨 부채를 이만큼 갚았습니다. 이게 그 균형제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재정과 네. 이 가정 경제를 너무 동일시한 가치 판단 아닌가 이런 그렇지, 생각이 그런 게 있는 들어요. 거죠. 맞아요. 다른 건데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그 불황의 시점, 특히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균형 재정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고요. 이제 최근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 가능성이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인정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균형 재정의 논리를 깨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재정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을 삼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재용 씨 만나서 한 얘기 보면 네. 그냥 신자유주의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네. 수출 주도 경제로 역시 그렇죠. 돌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3조 원 뭐 유치하고 뭐 그 일자리 만든다고 이러는 거 보니까 예 그냥 예전과 같이 그렇게 수출 주도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2007년도 그 새 정부 경제정책 보면 수출 주도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한번 쫙 나오고 그래서 소득도 성장으로 해야 된다고 쭉 나오거든요. 네. 최근에 흐름 보면 다시 수출 주도 경제로 가는 흐름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뭐 일자리 몇만 개 만든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잘 안 하죠 요새는. 그게 이런 것 같아요. 뭐 좋게 변명을 해주면 네. 우리가 그 출퇴근을 할 때 맨날 가던 길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아닌 길로 가보기 참 힘듭니다. 아 맞아요. 어려운 말로 경로 의존성이라 그러죠. 다른 거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혁신적 사고를 잘 못하는 거죠. 프로스트의 시도세가 말해요. 가지 않은 길. 가지 않은 길에 가기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거기 시는 결국 가지 않은 길에 갔습니다만 남들이 가던 길을 그렇죠. 우리 개인들도 뭐 관성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면 이미 이제 미국에서 재료 금리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통화 정책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금도를 넘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넘어주면 우리가 이념적으로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렇죠. 미국 따라가면 큰 돌파를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런 데서 오히려 기대를 좀 가집니다. 사실 보수층이 트럼프 등장하고 나서 굉장히 정신분열을 겪지 않았습니까? 사실 보수겠죠. 아니 미국이 그렇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그러니까요. 미국 들먹거리면 제일 우리 편하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디플레이션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 이제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균형 재정이라는 좋은 말 때문에 사고를 크게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재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로 디플레이션의 소개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런 뭐 정책이나 내용이나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과 관련돼서 어떻게 사고를 전환해야 될지 오늘 또 새로운 시각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유프로님. 이렇다 147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